안녕하세요. 김선아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되게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놀랬고 이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지 않게 유익한 시간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저희 학교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인공지능 융합학과를 졸업했고 사실 수료는 작년에 했는데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졸업을 했어요. 여름에. 그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문과대 학생회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 이제 3학년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연장 3년 반을 휴학을 하면서 변리사 준비를 했고 21년도에 58회 변리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마치고 바로 목차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리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질문을 받아보니까 진입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주제가 학생 성공 스토리인 만큼 제 이야기도 조금 어느 정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Q&A 시간 있으니까 많이 들으시면서 질문 혹시 생각나시면 적어뒀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변리사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율전 캠에는. 근데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혹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뭔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또 혹시 이분 아시나요? 나는 솔로 못쏠편에 나온 광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록처럼 남기신 말이 있어요. 저희 업계에서. 변리사란 사람의 꿈을 가치로 실현해주는 직업이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변리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발명을 하고 어떤 걸 창작했을 때 그 창작품이나 발명품을 권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발명품 같은 것들이 무형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형으로 어떻게 보호를 할지를 이제 글로 써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한 2011년, 12년쯤에 애플이랑 삼성 간에 특허 전쟁이 있었어요. 되게 큰 몇천억 단위, 몇 조 단위의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된 게 애플의 이 특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된 특허라서 제가 번역을 좀 해왔는데 사용자가 터치 민감 장치에서 문서를 스크롤할 수 있도록 API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발명의 명칭이에요. 근데 이거는 특허적인 되게 언어라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터치 민감 장치가 사실 이건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만 한정을 하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아이패드나 여러 가지 다른 컴퓨터나 터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리 범위를 짜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글로 쓰는 게 변리사의 직업입니다. 이거는 청구 범위라고 가장 주된 내용을 담은 항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몇십 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방법 발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단계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인보킹 하는지 알아내고 이런 것들을 방법 발명으로 적어내고 사실 이렇게 발명자가 안 주고 이것만 띡 가져와서 저희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이런 글들을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발명의 설명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적고 적게는 몇십 페이지, 많게는 몇백 페이지까지 이렇게 적는 작업을 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특허뿐만이 아니고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산업재산권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플 로고, 이거 보시면 애플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앱스토어 로고고 또 저거는 시리입니다. 시리를 띵 누르면 저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상표권으로 애플에서 등록을 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UI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 독점을 하는 거죠. 애플에서. 그리고 또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삼성한테 이제 소송을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선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이 점선 말고. 이 실선으로 된 부분이 이 애플에서 디자인권을 받아놓은 부분인데 조금 그냥 곡선으로 형성된 테두리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곡선으로 된 핸드폰이 되게 특이했고 그러니까 받았겠죠. 근데 이거는 삼성 쪽에서 되게 많이 싸워가지고 무효 심판을 걸었습니다. 디자인 무효 심판을 걸었고 저희가 아까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한 것 중에 하나가 심판 소송도 있었는데 그 심판을 걸어서 이게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또 이런 전반적인 그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저작권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대리하고 있고요. 출원부터 심판, 소송까지 다 대리하고 있습니다. 합격 후 진로는 제일 먼저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법무법인, 저희 다 들어본 그런 법무법인에서도 다 일을 하고, 또 기업의 인하우스, 뭐 삼성, LG, 또 뭐 사실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엔터테인먼트, YG, SM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뭐 스타트업, 개인 쬐끄만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궈 나가기도 합니다. 또 특허청이나 정부기관, 뭐 학교에,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이라고 거기도 변리사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그 전문직의 꽃은 개업이라고 개업을 해서 자기만의 사무소를 또 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리사 시험을 제가 되게 어렵게 붙었는데 나름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변리사 시험은 1차는 민법, 산재권법, 자연과학 이렇게 3과목을 보고요. 영어는 그냥 커트라인 점수만 넘기면 1차 시험 낼 때 점수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되게 민법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가족법을 빼고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 3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을 줄여서 산재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자연과학은 물화생지를 아시다시피 다 보게 되고, 영어는 토익 775점 기준으로 이걸 넘으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게 사진첩에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그냥 저희 2016년 변시 시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이 나오고 꽈락은 40점인데 사실 꽈락 40점이고 총합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대부분 7, 80점대의 합격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60점을 넘어도 사실 합격하기가 되게 힘든 시험입니다. 이게 합격자 수랑 합격률을 제가 나타낸 건데요. 2021년 제가 합격했을 때 이제 3,480명이 접수를 했고, 또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3,300, 3,700, 3,640. 그래가지고 점점 사실 올라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합격률은 대부분 18%, 19%, 20% 이 정도 됩니다. 또 이게 합격 커트라인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게 조금 완만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되게 큰 점수 폭이에요. 제가 1차를 합격했을 때가 2020년이었는데 그때가 그때가 77.5였어요. 사실 그 전에는 75점 이상으로 올라간 해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해 이후로 보면은 77, 80, 76, 81 계속 엄청 높아져 있죠. 커트라인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너무 난이도 조정을 못한 거 아니냐 듣고 이제 이를 갈아가지고 거기서 70점대로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조금 경향성이 조금 없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 자체가. 조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특허, 상표, 디자인, 민사소송 이렇게 3과목을 보게 되는데, 민사소송이 그 2차에서 새로 들어오게 돼서 가장 합격을 좌우하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하나를 보게 되고요. 3과목, 그 선택 과목 제외하고 3과목에 그 합을 해서 평균 점수로 2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패스페일제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것까지 합쳐서 4과목 평균으로 합을 하다가 이게 과목마다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어떤 과목은 다 90점대고 어떤 과목은 다 50점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유기화학을 선택한 사람만 잔뜩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패스페일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19과목 중에서 태기를 하면 되시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이 아무래도 1차에서 해가지고 디자인보호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또 이과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글은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력학, 유기화학, 반응공학, 회로 이 정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가끔씩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구조론도 조금 하시고요. 이게 2차 시험 문제지인데 제가 이거 실제로 제가 합격한 해에 풀었던 문제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가 다 이제 상황 설명이고, 여기가 문제, 그리고 저기는 상황 설명이 짧고 문제 이렇게 있고, 제가
그 시험 답안지는 아니지만 학원에서 모의고사 푼 걸 가져왔는데 이게 글씨체가 너무 막 나가서 가져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글씨체도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게 내용을 모르시면 잘 안 보이지만 내용을 아는 채점자들은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과생들이 법학 답안지를 써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처음 써봤는데 가서 문과생도 써볼 일이 없습니다. 법학 답안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뢰 추후보안 항소 인정이 위법한지 여부 가로치고 소극 이렇게 적어두고 이거는 그냥 제 답안지 스타일인데 저는 목차에다가 답을 적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적었고 뭐 이런 법조항 같은 것들을 꼭 병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겠죠. 법조항이라든지 제가 판례 문구를 이렇게 따옴표 친 건 판례 문구인데 이런 판례 문구를 전부 다 외워서 적어내고 사안을 포섭해서 쓰시면 됩니다. 조금 1차랑은 다르고 또 이과생 분들이 많이 해보지 않은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헤매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들 처음에는 헤매다가 한 1년 지나면 다 잘 하게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합격률을 보면은 다 아까랑 비슷하게 18%, 19%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600명 정도가 1차에서 합격을 하는데 대상 인원이 1193명이잖아요. 이거는 2차를 두 번 볼 수 있게 해줘요. 첫 해에 동차, 두 번째에 기득이 되고요. 그래서 한 600명, 한 500명 정도가 추가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거 넘겨주면 돼요. 네. 이거는 그 합격자를 이렇게 과별로 거기서 통계를 내주세요. 그래서 3개년치에 제가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 2021년에 이 한 명, 이게 저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화기가 이 80% 정도? 그 다음에 화학이 제일 많고 나머지 토목, 건축, 산업공학 이건 조금 약간 애매한 과들을 넣어놨고 기타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융합학과라든지 그런 과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 그 스토리를 말할 때가 됐는데 스토리가 사실 별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리사를 선택하게 됐는지 정말 수십 번도 넘게 말하고 다녔는데요. 왜냐면 변리사 합격을 하고 동기들 모임 만나면 보통 자기인 소개를 해요. 뭐 저는 어느 학교 어느 과 몇 년생 누구입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문헌정보학과니까 사람들이 문정이세요 하면서 왜 이거 시험을 했어요? 왜 변호사 안 하고 회계사 안 하고 왜 이거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진짜 녹음기를 틀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녹화가 되니까 이 유튜브를 아마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심리학 교양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취업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격 검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제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 능력 검사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야 돼서 억지로 했는데 여기서 의외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워크넷에 들어가면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하게 됐는데 선호도 검사, 가치관 검사, 직업 적성 검사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뜻밖의 것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원래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영상학과를 가겠다, 예대를 복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검사하니까 말 그대로 가치관이 예술형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는 제 건 아닌데 예술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 나는 예술형 인간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적성 검사를 하니까 저 색채 지각력이 평균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색채 지각력이 평균보다 낮은 거는 조금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영화 감독을 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그래서 난 쪽박잘 확률이 높구나 생각을 하고 이 수리력, 추리력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직업군에서 뽑아준 직업군들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다 전문직이었고 아마 전문직이 이런 능력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뽑아드렸는데 뭐 노무사, 회계사, 뭐 변리사 이렇게 3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제가 관심이 없었고 이 변리사는 뭔지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검색을 해봤는데 마침 상표 디자인 이런 것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보다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여기 과학 그 시험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꺼지죠?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것은 예술 쪽이었는데, 하나 넘겨주세요. 예술 쪽이었는데, 잘하는 것은 이제 좀 뭔가 논리적인 것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죠. 저는 문과생이고 주변에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 과학 과목이 저한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저희가 수능 때도 사실 다른 뭐 여기 와서 국어 시험을 뭐 시를 쓸 게 아닌데 국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변리사를 되기 위해서는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면은 나 나중에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그냥 그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이과를 나누는 거는 뭐 저희 나라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나 문과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냥 시작하게 됐고, 제가 18년도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그냥 무자비한 책들을 쌓아놓고 그냥 막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18년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서 놀라셨겠지만 1년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1차 시험이 저희가 2월에 보고 2차 시험을 7, 8월쯤에 보는데 이렇게 한 1, 2월쯤에 슬슬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쭉 공부를 하고 시험 전주가 됐어요. 시험 전주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험 바로 전주에 그날 점심부터 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다가 내과를 가서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막 내과로 뛰어가서 약을 하나 받아서 먹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낫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가도.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은 쉬어야겠다 했는데도 계속 아파서 이렇게 응급실에 결국은 가게 됐어요. 막 토하고 쓰러져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을 보면은 19년 2월 8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19년 2월 16일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응급실에서 막 검사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수술을 하게 돼요. 갑자기 그 맹장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맹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딱 와서 맹장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펑펑 울었어요.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하면서 펑펑 울면서 저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 안 된대요. 맹장은 이게 복막염이 된다고.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전에 수술을 하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빠한테 제 자취방에 가서 책이랑 노트북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끝나자마자 마취 깨자마자 이렇게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보셨다시피 19년에 77일로 갑자기 커트라인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76점 정도 맞았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뭐 누구 탓할 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은 맹장 수술 탓이라고 하면 되니까 다행이다. 어차피 실력이 부족했는데 그냥 이거 때문이라고 하면 되니까 맹장아 고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게 됐는데요. 이게 한 19년에 또 1차를 1년을 다시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1년을 하면은 너무 지겨우니까 중간에 잠깐 민사소송법 그 2차 과목을 한두 달 정도 그냥 어차피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듣진 않았고 잠깐 들은 다음에 다시 1차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2020년에 2월에 시험이었는데 2020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코로나가 1월에 터졌을 때는 그래도 지나가겠지 이러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2월이 되면서 이제 2월 말에 시험이었는데 한 2월 달에 매주에 거의 시험이 있거든요. 국가고시들이. 근데 뭐 행시 밀리고 막 여러 개가 갑자기 밀리면서 저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시험은 언제 밀리나 이렇게. 근데 아무리 산인공에 전화를 해도 모른대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3일 전에 밀렸어요. 3일 전에. 그래가지고 이때가 29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다 밀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작이 난 거죠. 왜냐면 사실 1년을 준비해도 막바지 100일, 막바지 30일이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저희 대학교 시험으로 치면 시험 한 3일 전에 진짜 잘 봐야 되는 과목을 시험 3일 전에 하는 그 수준으로 공부를 한 30일 동안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밀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이 밀려서 5월 달에 이례적으로 5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고 2차까지 같이 10월로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싸서 다음에 넘겨주세요. 짐을 싸서 짐을 가는데 더 이상 자취방에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가에 책을 다 버리고 쓴 책을 다 버리고 가는데 이 책이 한 두세 배 되는 책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1차를 했으니까 책이 막 정말 천장까지 닿을 만큼 쌓였는데 다 객관식 문제집이다 보니까 한 번 풀면은 한두 번 풀면은 뭐 풀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때 당시에는 몇 회독을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해가지고 책을 이만큼 이상을 다 버리고 본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찍어놓은 영상인데요. 이게 3개월 뒤에 이제 1차 공부 추체최종으로 1차 공부를 하면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중독이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자. 나 공부 브이로그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핸드폰을 못 봐요. 영상을 찍어야 돼서. 근데 이렇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래서 이 덕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싫으면 브이로그를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여튼 이렇게 1차 공부를 다시 3개월 동안 하는데 좀 물려가지고 중간에 밀린 직후에는 민사소송을 아주 잠깐 봤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합격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뒤에 합격 발표가 나는데요. 객관식이라도 점수를 보면은 한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을 내면은 84점 몇 정도인데 애매하게 사실 받는 것보다 80점대 중반 정도 받는 게 좀 안전해요. 그래서 한 목표는 90점 이상으로 잡고 계시는 게 무조건 좋고 너무 막 커트라인에 무조건 딱 맞춰야지. 점수 계산을 막 하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 민법 몇 점,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맞으면 몇 점 정도 되겠다 하는데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좀 높게 잡아서 하는 게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2차 공부를 맘 편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차를 들어갔는데요. 동차는 그 해의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법학답안지를 처음 써보니까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 로마자 쓰는 법도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뭐 로마자 1, 2, 3, 4 하는데 그 다음부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이 법조문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몰라서 좀 많이 헤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그 통계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차 시험에 접수를 해놓고 안 들어온 사람이 꽤 있어요. 1차 시험은 그렇다 쳐도 2차는 사실 붙은 사람이 2차를 보는 건데 그 안 들어온 사람 대부분 동차 때 이제 탈주를 하고 그냥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다가 기득 때 다시 들어와서 하는데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동차를 정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해도 절대 안 되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절대 합격을. 그래서 그냥 이번엔 쉬고 푹 쉰 다음에 기득 때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삼시생 분들이 동차를 버리면 기득 때 힘들다. 동차 때 죽어라 해야 기득 때 될까 말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저희가 한 과목당 2시간 16페이지를 채우는데 16페이지를 풀답안을 시험장 가서 처음 써봤어요. 모의고사 때는 맨날 시간 모자라가지고 막 10페이지, 12페이지 적다가 이제 그때 가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오면서 막 쓰면서 16페이지까지 쓰고 들어왔지만 역시나 불합격이죠.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16페이지 쓴 것만으로 되게 뿌듯해가지고 나 혹시 합격할 수도?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역시나 점수가 말도 안 되는 점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득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독서실에 갔는데 이런 걸 틀어주더라고요. 되게 뿌듯하게. 그래가지고 매번 그 총무님이 얼리버드랑 라스트버드를 하고 제가 이제 롱리스트랑 위너를 항상 하면서 이렇게 이게 나갈 때는 또 시간이 안 찍혀요. 찍고 나가서.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한 15시간, 16시간을 독서실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득 공부하고 네, 한 3달 정도 뒤에 발표가 나는데 이 발표를 9시에 딱 보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INFP F라 가지고 되게 너무 펑펑 울면서 엄마를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9시에 정각이 발표가 나는데 사실 저희 해에 누가 해킹인지 뭔지 해가지고 새벽에 어떤 루트로 들어가면 합부를 볼 수 있었대요. 근데 진짜로 그게 맞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뭐 그 같이 공부했던 언니랑 밤새 통화를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라 못 받고 아침에 1시간 정도 8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도 장황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합격을 하시면 이렇게, 이거는 해와의 캠퍼스인데 경영관에 이렇게 통유리에 붙게 되고, 여기 저입니다. 여긴 아니고요. 여기는 회계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왜냐면 뽑는 인원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200명밖에 안 뽑고 회계사는 훨씬 몇 배수나 더 뽑는다 알고 있거든요, 최종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소소하게 13명 정도 붙었고, 이거는 그 율전에 팜플렛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합격 이후에는 뭐 이런 시간들을 거쳤는데 그냥 다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되게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을 3년 반 동안 제가 공부를 했지만 이 시간들로 정말 다 치유가 될 만큼 좋은 시간을 보냈고, 3년 반 만에 이때는 합격 전인데요.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복학을 했고, 휴학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가지고 복학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그땐 줌 강의로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듣다가 합격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팀플원들이랑 안 친해가지고 제가 말도 못하고, 화면에는 제 얼굴이 이렇게 웃음을 띠는데 이제 저 합격했어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딱 수업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시험을 합격했고, 또 제가 인공지능을 복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복전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쪽을 복전을 한 이유는 뒤에 아마 사전 질문에서 말씀드릴 것 같고, 복전을 하다가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리사 합격하고 나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조금이라도 그냥 단일 전공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별리사 합격했고 이게 좀 많이 들어놓은 상태라서 조금만 틀어서 가보자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새로 생겨서 이쪽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겹치는 과목이 그 전에 좀 쌓여 있었어가지고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은 돼서 인공지능 복전을 마쳤고, 또 아까 저희 2차 그 모의고사 친 것처럼 수험생들이 그런 글들을 쓰면은 그 해외 합격자들이 채점을 해줘요. 알바 한 건당 뭐 한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이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요. 유럽 여행 가서 막 실컷 놀고, 또 학교 때문에 못 간 그 합격을 하시면 6주 동안 대전에서 합숙 연수를 합니다. 다 같이 200명이. 그러면은 대전에서 6주 동안 이제 연수를 받는 거를 저는 올해 받았어요. 그 작년에 학교 때문에 못 가서 올해 받고, 이때 그 나눔솔로 광수님 보면서 다 같이 별리사다 막 이러고, 네, 별리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그래서 취업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퇴사를 하고 또 다른 길을 가려고 별리사인데 다른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별리사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시험 합격했지만 제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싶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별리사 된 거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별리사 된 거는 된 것대로 정말 의의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회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별리사가 제가 들어간 데는 되게 고연봉이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고연봉은 아니지만 정말 장점 중에 하나는 퇴사와 입사가 좀 수월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써줄 때가 있고, 내가 뭐 한 1년 정도 쉬고 5학년서 가고 싶다 하면은 퇴사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회사도 저희를 되게 원하는 입장이어서 그냥 휴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유성인 면에서 조금 되게 좋고, 일부 법무법인이나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도 되게 자유롭고, 저도 맨날 지금 정장 입은 게 되게 오랜만인데 맨날 추리닝 입고 출근을 했어요. 추리닝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출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고, 하지만 야근도 되게 자유롭습니다. 출근을 뭐 오후 2시 하면은 야근을 10시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자, 이게 모토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모토입니다. 하기 싫은 거를 이거 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기 싫은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별리사 준비할 때 자연과학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이게 뭐든지 배울 때는 공부는 재밌는데 시험을 보면 싫어요. 시험을 보면은 그냥 갑자기 다 싫어지고. 근데 그래도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 변리사가 되니까 그냥 이유 안 붙이고 했습니다. 그러고 네, 요거는 제 계정들인데 이거는 메일이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가 아까 말한 수험 글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빼기 변리사 아니면 팥붕파 이렇게 치면은 제가 팥붕파라 가지고 붕어빵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이거 적으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네이버에. 그리고 유튜브는 아마 구독자가 적어서 바로 안 나올 수 있는데 채널명으로 선아이즈 검색하시면 그 아까 1차 공부했던 영상도 있고 아마 곧 2차 공부 영상도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Q&A 사전 질문이 몇 개 있어서 하고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아 변리사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되게 생생하고도 대단한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너무 재밌게 풀어주셔서 저도 이 앞에서 엄청 집중해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성장 중인 저희 성균인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특히 굴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신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변리사님과 직접 소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으로 들어온 사전 질문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수험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수험생활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대부분 공통점으로 꼽는 게 이게 될까?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실패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그 막연함과 두려움에 대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 싸움이 되게 큰데 이 고시라는 게 저는 일단은 그런 것들은 그냥 생각을 사실 안 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1년 정도, 2년 정도 생각 안 했는데 한 3년 차 되니까 슬슬 이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면서 이게 될까, 이게 된다고 해도 뭐 안 되면은 나 이게 취업을 어떻게 할까. 특히나 저는 문과라서 취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냥 동기부여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인상 깊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깜깜한 방에서 문을 찾아 나가려고 문을 진짜 찾다가 포기하고 불을 켰는데 그 문이 손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뼘만 더 뻗으면 있었을 곳에 그게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킨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진짜 한 뼘만 더 뻗자, 한 뼘만 더 뻗자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는 그 합격하신 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 수험생계를 떠나신 분들도 아는데 후회가 없을 만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떠나도 후회가 없고 붙어도 안 붙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조금 불안하지만 그런 것을 잠재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멘탈적으로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되게 친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메일로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연합니다. 이렇게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극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연함과 두려움이 너무 힘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잘 극복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글 쓰는 것에 재능이 없으면 2차가 많이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2차. 근데 글 쓰는 거에 재능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창작적인 글쓰기가 아니고 논리 답안이다 보니까 한글을 쓸 수만 있으면 한글을 적을 수만 있으면 대부분 됩니다. 대부분 되고 그 논리적인 그냥 본인의 사고만 잘 돌아가면은 이거 손은 그냥 이제 쓰는 거니까
사실 글 쓰는 재능이랑은 딱히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려하게 이제 말을 빚어내는 것보다는 그 네, 안에 네.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맞아요.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과를 선택해 진학했던 이유와 이과로 복전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되게 역사가 깊은데 제가 사실 대학교 가기 전까지도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리사가 되긴 했지만 요리사가 꿈이었다가 그때 당시에 제일 입결이 놓은 요리 쪽으로 제일 입결이 좋은 데가 경희대 호텔경영학과였는데 거기를 가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는 사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수시가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정시로만 가야겠다 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사탐을 갔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문과로 가야 돼서 문과로 가게 됐고 그렇게 경희대 호텔 경영만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서 되게 성대를 오게 됐네요. 그래서 갑자기 수능 점수를 받고 그 한 19년의 꿈을 틀었어요. 이건 좀 아깝다 해서 네,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과로 복전한 이유는 수능을 보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시험은 없다 하면서 나는 무조건 취업이다 해서 취업을 갈래 했는데 성향이 어디 안 가가지고 스펙도 못 쌓고 너무 게을러요 제가. 그러니까 스펙도 못 쌓고 뭐 어디 하는 거 못하고 이러니까 한 개 스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뭐 검사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됐는데 그 전에 사실 그 검사하기 전에는 취업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코딩 쪽이 되게 조금 이제 막 떠오를 때였어요. 16년도쯤이었는데 막 떠오를 때고 제 선배들도 다 그쪽으로 해서 문과인데 취업을 이공계 쪽으로 되게 잘하는 거예요. 코딩 회사로 대기업에. 그래서 나도 코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 문전과에서 코딩을 처음 했는데 저희 문전과에 코딩 수업이 많아서 코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잘 맞고 또 취업도 잘 된다 해서 취업을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 그 복전은. 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변리사를 도전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와 어떠한 직업적 비전을 보셨는지 그리고 성공 확률을 어느 정도로 예측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변리사를 도전하겠다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직업적 비전은 사실 돈이 많이 준다 해가지고 뭐 엄청 뭐 저희 나라 뭐 탑5 안에 드는 고연봉이다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이 아니었고요. 조금 실망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그 돈만 보고 오시면은 추천을 안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직업적인 어떤 것들을 다양한 이제 발명들도 만나고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근태도 되게 자유롭고 이런 자유성을 원하시면은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확률은 처음에는 한 99%? 왜냐면 그 성공할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거 못하겠다 싶어서 한 20, 30% 내려갔다가 마지막 기득 시험 발표 전날에는 정말 5대5였어요. 5대5. 제가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도 항상 잘 쓴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모의고사 때 못 쓴 사람이 모의고사 때 맨날 하위권에 있던 사람이 뭐 붙기도 해가지고 이건 정말 확률 싸움이다. 그냥 5대5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확률을 생각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그 확률은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목표가 되게 뚜렷하고 이 변리사를 하는 이유가 되게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러니까 이과 전문직 중에서 뭐는 별로고 뭐는 별로고 그냥 변리사 남았으니까 변리사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거를 못 버티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변리사가 되고 싶다 이런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고민 상담이 들어왔어요. 문과에서 이과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 중인 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학과를 복수 전공 중인데 막상 해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듭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복수 전공을 포기하고 고시 준비를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원전공에서 이과로 복수 전공하셨을 때
어려움의 극복 방법과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저와 비슷한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후배들에게도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구절들 생각 보니까 너무 귀여우면서 제가 뭔가 진짜 성공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뿌듯해요. 저한테 이런 장문의 그걸 주시다니. 일단은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직업적인 가치관. 저는 직업을 고를 때 조금 제가 재밌는 걸 해야 되고 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뭐 본인은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원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기만 하면 직업은 그냥 돈 버는 수단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로 재미를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리고 혹은 내가 재밌는 걸 하면은 돈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감이 드는 게 왜 회의감이 드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취업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재밌어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쪽으로 개발자가 되려고 한 건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주의라서 제가 저 취업을 하고 싶어서 복전을 한 거고 그래서 하기 싫어도 계속 한 거고요. 근데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고시 준비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뒤에 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니까 차라리 코딩이 더 쉽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본인의 가치관, 본인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점수를 많이 줄 건지 미리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과로 복수 전공했을 때 어려운 극복 방법은 사실 저는 그 이과긴 하지만 컴퓨터가 엄청 자연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제3의 언어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엄청 힘들고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이과생들도 코딩할 때 힘든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진로 선택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진로 고민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가치관을 좀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퇴사한 것도 이거를 하면서 좀 보람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회사마다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일단 그 회사에서는 그랬고 그래서 저는 원래 특허 일을 하다가 이제 상표 디자인으로 아예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좀 상표 디자인 쪽으로 해야 내가 같이 보람 있고 그런 걸 느끼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현직에서 요구하는 전자전기공학부 전공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리사님처럼 전공과 다른 분야나 상표 업무로의 확장 여부 및 용이성과 업계에서의 인식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 요구하는 전자전기 지식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변리사를 평균적으로 3년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1차 한 번, 2차 2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3년을 했을 때 다 까먹어요. 어차피 그 학교에서 배운 거 3년 동안 이 머리 안에 변리사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다 까먹게 되기도 하고 또 가도 만약에 이제 복학을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가도 좀 그 발명들이 오는 게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발명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다 처음 보는 발명과 용어들을 이렇게 쓰게 되고 거기서는 그래서 다 새로 배웁니다. 어차피 새로 배우게 되고 또 전자전기공학 전공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아까 제가 애플 거 보여드리듯이 글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냥 그 발명자의 말을 듣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어떤 식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발명자들이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저는 이러해서 이런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화학 발명이라 하면은 어떤 거 섞어서 어떤 화합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다 그냥 글로 저희는 적어주는 대리인이라서 딱히 저희가 연구원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분야나 상표 업무의 확장 여부는 만약에 다른 분야가 만약에 제가 기계를 나왔는데 전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화학을 하고 싶다 이러면
가실 수는 있어요. 가실 수는 있는데 면접에서 잘 어필을 하시면 되고, 또 뭐 좀 소기업이나 짜끄만한 회사를 들어가면 전화기를 다 해요, 어차피. 그래서 전화기를 다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공 지식이 크게 이제 발휘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전화기를 다 해봤고, 저 문과인데 그래가지고 뭐 그거 다 써보고 필요가 없지만, 면접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전자 변리사를 뽑는다 이러면은 관련 과를 먼저 선호하는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표로는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 그거를 업계에서 뭐 안 좋게 보지도 않고, 또 상표 업계를 오히려 그 많은 저희가 아는 대기업들이나 저희가 아는 뭐 아까 뭐 애플, 앱스토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되게 오히려 인기도 많고, 이과생인데도 이런 상표 업무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합격만 하면은 뭐든지 된다. 뭐든지 되는 마법지팡이처럼 네, 됩니다. 합격만 하시면.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은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 현장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네, 질문이 있으신 분 혹시 손을 들어주세요. 네. 변리사 되시고 나서 혹시 기대나 예상과 달랐거나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 있었나요? 달랐던 거는, 저는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줄 알았는데, 발명자와 이제 중간에서 다이나믹하게 뭔가 막 발명자한테 설명도 막 듣고, 이게 맞긴 맞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서류 작업이고 사무직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개업을 하면 당연히 발로 뛸 수도 있지만 얻으려고 대부분 저희가 처음 들어가면 서류를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이렇게 적는 작업을 하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엉덩이가 가벼우신 분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발로 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제 예상과. 네. 이제 온라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들도 전문 분야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혹시 더 취업 등이 용이한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는데요. 취업에 용이한 분야는 아무래도 현재는 전자전기 쪽이 제일 수요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뭐 화학이랑 기계도 없는 건 아닌데 전자 쪽이 조금 활발합니다. 변리사 구하는 부인 공고가. 네, 다음으로 이과생이어도 시험 붙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이과 상관없이 이 시험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자연과학에 자신 없는 이과생이라도 진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필요한 역량은 멘탈입니다. 멘탈, 정말. 왜냐면 저희 학교 들어온 정도면은 머리가 나빠서 못했다 이거는 너무 핑계고요. 엉덩이 무겁고 멘탈이 좋고 본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본인 성향이 공부 성향, 내가 뭐 좀 얕고 깊게,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하는 편인지, 그래서 주말까지 뭐 한 2~3시간씩 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한번 빡 하고 빡 쉬고 이런 건지, 이런 공부 성향을 아는 것도 되게 좋고. 근데 저희는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해보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알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으면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탈을 잡는 싸움이라서 멘탈이 좋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왜 자신이 없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문과인 저도 근자감으로 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겠지, 이거 다 뭐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그래도 본인 과 하나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 때 2개를 보셨으니까. 그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다음 질문은 자연과학 노베이스 문과로서 어떻게 1차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셨을까요? 문과생은 EBSI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 저는 2번째 1차를 볼 때는 EBS를 어느 정도 듣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다 10개씩인데, 과목당 10개씩인데 다 맞았거든요. 근데 왜 다 맞을 수밖에 없냐 하면, 물리랑 화학이 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게 암기해서 푸는 것들을 저는 정말 많이 다 암기를 하고 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변시 강의는 조금 축약된 게 있어요. 그러고 안 나오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EBS도 좀 생명이랑 지구과학, 생명은 EBS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좋은 성적 받은 거는 아무래도 당락이 대부분 자연과학에서 결정이 돼요. 그 법과목은 한 90점 위아래로 왔다 갔다 보통 하시고요. 하나에 2.5점에서 4개 정도 틀리시면 90점이거든요.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자연과학을 꽈락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고등학교는 수능은 이상이고 대학교 한 1학년? 1, 2학년 수준의 정도까지 배우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냥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했습니다. 무작정 하다 보면은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제가 이제 묻어놓은 돈이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부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하면 됩니다. 네, EBS 아이 강의를 활용을 하셨고 네네네. 끈기와 열정으로 네네. 무작정하셨다. 네, 무작정. 라는 답변 무작정했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리사가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현직에서 일하시면서 느낀 업무 난이도나 워라밸이 어떤지 여쭤보셨어요. 업무 난이도는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발명을 저희가 다시 이제 이해를 하고 글로 써야 되는데 발명자들도 본인 발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연구를 해놓고도 이게 어떤 연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논문을 써도 뭔지 모르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발명자들도 똑같아서 약간 저희가 만듭니다. 사실 조금 도와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고 워라밸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한지 별 상관 안 하는 기업이 많은데 또 그 실적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회사 안 나가야겠다 그럼 대체 이렇게 쓰고 근데 다음날 이제 풀근무 약간 막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본인이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좋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변리사님의 도전이 가득한 스토리를 들어보고 Q&A 시간까지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특강이 성균인들에게 어떤 계기가 되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